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30년간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한 전문가가 한국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6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워싱턴의 모든 관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죠.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기로 유명했던 이 전략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그가 마지막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강대국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과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DC 중심가에 위치한 한 회의실. 아침 9시 정각에 시작된 브리핑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표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거든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죠. 4위 독일, 5위 일본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위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이름을 본 순간 20여 명의 참석자들로 가득했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은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30년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며 세계 각국의 실력을 냉정하게 분석해온 사람이었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순위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하는군요. 방위비 분담 문제도 겨우 해결한 나라가 말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6위는 일시적 착시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특정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 같은 건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류붐 때문에 문화 점수가 높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단순히 추측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정신이 이런 애매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로버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 가시려고요? 국장이 물었죠.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로버트의 답변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정말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죠. 사실 로버트에게는 한국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32살의 젊은 분석가 시절에 한 번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포공항은 규모가 작았고 도로는 비좁았으며 정전이 자주 일어났죠. 택시 기사들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호텔 시설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외제품이 최고라는 분위기가 역력했거든요. 그런 나라가 과연 30년 만에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도 로버트는 반신반의했죠. 아마 실제로 가보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것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로버트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압도적인 규모와 체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의 김포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면세점들의 화려함, 안내시설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 하나 잘 지었다고 해서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영어 서비스가 완벽했죠. 30년 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GPS 내비게이션도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안내해줬고요.
IT 인프라는 확실히 발전했군. 로버트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대전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로버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안내해줬거든요. 30년 전 좁고 복잡했던 도로는 이제 8차선 고속도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매너가 크게 향상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무질서했던 교통 문화가 이제는 질서 정연했습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K9 자주포 모형을 보며 로버트는 속으로 생각했죠. 모형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놨군. 하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까? 그런데 실제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도와 반응 속도가 미국의 최신 장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미국 제품 대비 70% 수준의 가격으로 90%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성비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 로버트는 감탄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장교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최신이냐보다는 지킬 수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품을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검증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버트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최첨단 기술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실용성과 신뢰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드론 부대 시설을 둘러보며 로버트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있었거든요.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인 분야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비행 시스템은 미국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라면 정말 세계 6위가 허상이 아닐 수도 있겠군. 로버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죠. 방산 분야 하나만으로는 전체적인 국력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로버트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였죠. 건물 외관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의 IT 인프라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안내 시스템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계자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0.1초 안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이미 세계 1위거든요. 오직 커버리지도 95% 이상 달성했고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 속도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도만 빠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로버트가 질문하자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킹 시도가 하루에 수만 건씩 들어오는데 차단율이 99.9%입니다. 실제 보안 센터를 둘러보니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이어서 방문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무진동 클린룸, 정밀도 1나노미터 수준의 공정기술, 그리고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까지. 이 공장 하나로 전 세계 스마트폰의 30%가 돌아간다니까요. 공장 관계자의 설명에 로버트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반도체를 만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로버트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공장장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미국 기술을 많이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만의 기술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지하철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초등학생이 말을 걸어왔거든요. 외국인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유창한 영어에 로버트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단다. 그러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와, 정말요? 저는 우주항공공학자가 될 거예요. 한국도 곧 달에 갈 수 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열정과 당당함에 로버트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감이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외국 것이 좋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자국의 기술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한 대학생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었고 직장인은 영어 회화 앱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습 열기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로버트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국가 경쟁력인가? 그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로버트는 DMZ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분단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최전선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해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농촌 풍경 너머로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이는 묘한 대조였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해서 만난 한국군 장교들과의 대화는 그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소위가 북한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저희는 매일 전쟁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언제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발전하려고 노력하죠.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로버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어서 이런 절박함을 느끼기 어려운데 한국은 생존 자체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느슨해진 사이에 이들은 더욱 단단해졌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눈빛에서 미국 군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간절함과 책임감을 발견했거든요. 분단 상황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말하자 중령급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젊은 병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한 상병의 말에서 로버트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습니다. DMZ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로버트는 말없이 차 안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 6위로 올려놓은 게 아닐까 싶었죠.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함께 동행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6.25 전쟁,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까지. 매번 위기를 맞을 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K-팝과 K-뷰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나라는 처음 봅니다. 로버트는 감탄했죠. 미국에서는 문화산업과 첨단 기술이 분리되어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둘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었거든요. 부산으로 향하는 KTT에서 로버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발전된 도시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모든 도시가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대전의 과학기술, 대구의 섬유산업, 울산의 중화학공업까지. 단순히 수도권에만 집중된 발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엄청났는데 로버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서울을 벗어나면 급격히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도시를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균형 발전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지. 그는 감탄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자료들을 보며 로버트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도움을 주었던 것은 맞지만 정작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시된 사진들 속에서 폐허가 된 부산의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런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한 것이 기적 같았거든요. 70년 전 이곳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기념관 해설사가 설명했어요. 낙동강 방어선에서 간신히 버텨냈죠. 만약 그때 무너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버트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움을 받던 나라가 세계 6위의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저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구나. 로버트는 자신의 과거 판단을 반성했습니다. 기념관에서 만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딸과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고 품위 있게 말했죠. 미군 덕분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손으로 이뤄낸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움받은 것에 감사하되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요. 이어서 그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에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미군들이 쓰던 물건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제품을 전 세계가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로버트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존감과 동시에 겸손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오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은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정신력을 가진 민족이 세계 6위에 오른 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숫자나 통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신력이었던 거죠. 부산항을 둘러보며 로버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자동화된 크레인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컨테이너들을 옮기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로봇 도시 같았습니다. 이런 물류 시스템이 있으니까 K-뷰티나 K-팝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군. 로버트는 이해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로버트는 해운대 해변을 혼자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온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냉정한 분석가였던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해변을 걸으며 로버트는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때도 부산 해변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해운대는 완전히 달랐죠.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로버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물질적인 발전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30년 전에는 외국인을 보면 어색해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하더군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들른 한 작은 카페에서 젊은 창업가를 만났거든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비전이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로버트는 한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군요. 로버트가 감탄하자 젊은 창업가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저희 아버지 세대가 기초를 닦아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높이 올라가야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연속성과 발전 의지가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죠. 미국 젊은이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로버트는 아쉬워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로버트는 한국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정리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정신적 성숙도도 함께 이뤄낸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할 칼럼이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다. 마이너스 그들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강대국이다.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제는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게 해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미국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거든요.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로버트는 곧바로 칼럼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한 전문가의 진솔한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로 시작하는 그의 칼럼은 미국 정가와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숫자보다 강한 것, 바로 사람이다라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칼럼에서 로버트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들은 최신 기술보다 실용성을 우선시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사 전문가의 사고방식이었다.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한 그의 평가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의지의 구현체였다. 한국 사람들은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로버트의 글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칼럼이 발표된 후 로버트에게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 등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죠. 하지만 그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몇 개의 진지한 학술 토론회에만 참여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로버트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유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존 본능에서 나온 발전 의지가 있어요. 미국이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매 순간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버트의 말에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30년간 국가 전략을 다뤄온 전문가의 진솔한 고백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대 간의 연속성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기초를 닦았고 산업화 세대가 중간을 채웠으며 지금의 젊은 세대가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투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로버트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죠.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버트는 차분하게 자신이 직접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분석의 결과예요.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지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갔습니다. 펜타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기술력의 증명이에요.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9개국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NG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추격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버트의 설명에 참석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니 더욱 실감이 났거든요. 시간이 흘러 로버트의 칼럼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객관적인 외국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국을 평가받았다며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로버트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를 초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이후 그의 세계관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만 국력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야말로 진짜 국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눈빛에서 본 그 간절함, 그것이야말로 어떤 무기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로버트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있습니다. 분단, 전쟁,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매번 더 큰 시련이 닥칠 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어요.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교육 열풍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결과 지금의 젊은 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하죠. 반면 미국은 세계 1위라는 자만에 빠져서 배우려는 자세를 잃었어요. 6개월 후 로버트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정부 초청도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혼자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서울거리를 걸으며 그는 새로운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도 또 다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속도라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는 기대에 차서 중얼거렸습니다. 명동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강남의 스타트업 단지는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환경기술과 바이오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로버트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떤 도시보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열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의 의지력이 그 야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로버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조깅하던 한 시민이 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나라가 좋으세요? 네, 정말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시민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신감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로버트는 생각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세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로버트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중간 규모의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없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그 진심이 로버트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대한민국, 숫자가 아니라 정신으로 기억될 나라. 그의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진짜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6위라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의지는 앞으로도 한국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영국 의대에 다니는 똑똑한 언니가 동생의 한국 라식 수술을 막으러 직접 한국까지 날아왔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한국 의료진을 믿을 수 없다며 펄펄 뛰던 언니가 마지막엔 자신도 수술대에 올랐다는 이 놀라운 반전. 그 과정에서 두 자매가 발견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진실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과연 영국 의대생조차 감탄하게 만든 한국의 의료기술, 그 비밀이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기숙사 2층에서 갑작스럽게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가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23세 영국 여대생 엘라 해밀턴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화면 너머로는 런던 킹스칼리지 의대에서 본과 3학년을 다니고 있는 27세 언니. 사라의 놀란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뭐라고? 한국에서 라식을 하겠다고? 사라의 목소리엔 믿을 수 없다는 어조가 가득했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엘라는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지 벌써 8개월째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온 것이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 나라의 매력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죠. 지하철의 정확한 운행시간, 편의점의 24시간 서비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 민서가 라식 수술을 받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15년간 써온 두꺼운 안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언니, 여기 의료 시스템 정말 좋아. 민서 언니도 작년에 받았는데 완전 만족해하고 있어. 비용도 영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의료진들도 친절하고 실력도 좋다고 하더라. 엘라가 열심히 설명해봤지만 사라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영국 의대에서 안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라에게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죠.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 여기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엘라, 너 정신 나갔어? 눈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그것도 한국에서? 사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의대에서 배우는 건데 라식 수술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야. 특히 집도의의 경력과 병원의 시설, 사후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걸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사라는 즉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영국 내 라식 수술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한국의 3배, 대기 시간은 6개월 이상이었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엘라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특히 몇 번 병원을 방문해본 경험에서 의료진들의 친절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도 대기 시간이 짧았고 의사의 설명도 자세했으며 무엇보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직원들이 많아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아직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결국 사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고집 부린다면 내가 직접 가서 말려야겠어. 다음 날 아침 사라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습니다. 의대 수업도 잠시 미뤄두고 동생을 구하러 가는 마음이었죠.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사라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기내에서도 의학 논문을 찾아보며 라식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라의 첫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야? 최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지능형 수화물 처리 시스템, 깔끔한 인테리어까지.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자동화 시스템들이 곳곳에서 승객들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봇이 길 안내를 해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출국장을 나서면서 사라는 더욱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의 면세점들은 유럽의 고급 쇼핑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고 한국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들도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런던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사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유창한 영어 실력도 인상적이었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사라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철도의 정확한 시간 운행, 깨끗한 차량, 질서 정연한 승하차 시스템. 엘라가 말한 게 진짜였네. 사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특히 지하철 내부의 스크린 도어와 안전시설들을 보면서 런던 지하철의 낡은 시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여전히 100년 전 시설을 사용하는 곳이 많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환승 안내가 완벽했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내부의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고 각 역마다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되는 시스템도 감탄스러웠죠. 이런 시스템이라면 의료 시스템도 체계적일 수 있겠네. 사라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금 없이도 모든 곳에서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했죠.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면서도 직원의 친절한 응대에 감동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뜨거운 음료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영어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배려하는 점원을 보며 사라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편의점 직원들은 이렇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엘라와 만난 서울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사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 무료 와이파이, 곳곳에 설치된 콘센트,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죠. 언니, 어때? 한국 생각보다 괜찮지? 엘라가 뿌듯해하며 물었지만 사라는 여전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시설은 좋다고 인정해. 하지만 의료는 다른 문제야. 사라의 고집은 여전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선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유명 안과에 도착한 순간 사라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가 영국의 어떤 사립병원보다도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5성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가 펼쳐졌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모던한 조명,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고급스러운 가구들. 여기가 정말 병원이야? 영국의 NHS 병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죠. 심지어 로비 한쪽에는 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카페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하자 사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님. 미리 예약해주신 엘라님의 보호자 자격으로 정밀 검사 견학을 신청하셨죠? 완벽한 영어 발음과 함께 건네받은 안내 책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언어별로 전문 용어까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의학을 전공하는 사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국제적인 환자들을 위한 이런 세심한 배려는 런던의 어떤 병원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사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환자들의 표정이 모두 편안해 보였고 직원들의 움직임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벽면에 걸린 각종 인증서와 의료진 소개였죠. 대부분의 의사들이 해외 연수 경험이 있었고 국제적인 의학회에서 발표한 논문들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영국에서도 인정받을 수준이네. 사라는 점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실로 들어간 사라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신형 장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각 검사마다 전문 기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막 두께 측정부터 시작할게요. 이 장비는 독일에서 수입한 최신 모델로 0.001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 하나하나가 체계적이고 정밀했죠. 각막 지형도 검사, 동공 크기 측정, 눈물 분비량 검사까지 총 15가지 항목을 이 시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검사 중간에 사라는 기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장비는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독일 자이스사의 최신 모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장비를 보유한 병원이 많지 않아요. 한국에는 저희 병원이 처음 도입했죠.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런던의 유명 병원에서도 이런 최첨단 장비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의료진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가장 놀라운 건 의료진의 솔직함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엘라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장단점을 모두 설명했죠. 수술 성공률은 99.2%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어요. 야간빛 번짐 현상이 0.5%, 안구 건조증이 2%, 시력, 재퇴행이 0.3% 정도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알려주는 모습에 사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이 정도로 상세하고 솔직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엘라 씨의 경우 각막 두께가 550 마이크론으로 충분하고
근시 정도도 양쪽 눈 모두 -4디옵터로 수술에 매우 적합합니다. 나이도 23세로 시력이 안정된 상태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환자분이 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사라는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선진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사라는 엘라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한국의 라식 수술 통계와 의료진 자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지만 모든 지표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의 라식 수술 건수는 연간 40만 건으로 세계 1위였고 성공률도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수술 후 만족도가 95% 이상이라는 점이었죠. 언니, 나보다 더 떨고 있네. 엘라가 웃으며 말했지만 사라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의학도로서 알고 있는 수술의 위험성 때문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늘 수술 받으시는 엘라님, 그리고 보호자분이시죠? 수술 전 주의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간호사는 수술 전후 관리법부터 응급 상황 시 연락처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영국에서는 수술 당일에도 환자가 직접 많은 것들을 챙겨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간호사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걱정 많이 되시죠? 가족분이 수술 받을 때는 보호자가 더 긴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병원에서만 지난 10년간 15만 건의 라식 수술을 진행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위로의 말에 사라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와 구체적인 통계 제시는 영국 병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었죠. 지연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술실에는 최신 femtosecon드 레이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장비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장비 중 하나죠. 각막 절개부터 시력 교정까지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기 때문에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사라는 이런 기술적 설명에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였기 때문이죠. 드디어 엘라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라는 대기실에서 2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정 시간보다 일찍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엘라님의 각막 상태가 워낙 좋아서 예상보다 빨리 끝났네요. 의사의 말에 사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지금 시력이 벌써 1.2까지 나오고 있어요. 내일이면 1.5까지 회복될 것 같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죠. 회복을 위한 항생제 안약, 인공 눈물, 보호용 안대, 선글라스, 비타민 영양제, 그리고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서까지 모두 들어있어요. 24시간 응급 연락처도 함께 드릴게요. 혹시 밤에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런 세심한 사후 관리 시스템은 영국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수술 후 관리용품을 환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엘라의 환호성에 사라는 잠에서 깼습니다. 언니, 정말 신기해. 창문 너머 나무 인맥까지 다 보여.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게 처음이야. 안경 없이도 완벽하게 보이는 시야에 엘라는 감격해했죠. 사라는 그런 동생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한국에서 경험한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 안전할 수가 있나? 사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엘라의 회복 상태를 지켜보던 사라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엘라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죠. 안구 건조증도 없었고 야간빛 번짐 현상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여. 지금까지 안경을 끼고 본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제야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엘라의 밝은 모습을 보며 사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엘라가 밤에 외출할 때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라식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야간 시력 저하나 빛 번짐 현상이 전혀 없었던 거죠. 내가 의대에서 배운 건 뭐였을까?
사라는 자신이 알고 있던 라식 수술의 부작용들이 한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영국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날 사라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엘라의 회복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만족스러워했죠.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어요. 시력도 양쪽 눈 모두 1.5까지 나오고 있고 각막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각막 두께도 수술 전과 비교해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고요.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설명에 사라는 감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사후 검진을 받기 어려웠거든요.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엘라님 같은 경우는 정말 모범적인 회복 사례예요. 수술 후 관리도 잘하셨고 원래 각막 상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50년은 이 시력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장기적인 예후까지 제시하는 모습에 사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실감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사라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의대생이라면서 환자를 위해 공부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 시력은 왜 포기하고 살았을까? 두꺼운 안경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죠. 해부학 실습 시간에 안경이 김서려 힘들었던 경험, 테니스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할 때의 불편함, 콘택트 렌즈로 인한 만성적인 눈의 피로감까지. 특히 장시간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병리학 실습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간 써온 두꺼운 안경 때문에 코에 자국이 패여 있었고 안경을 벗으면 눈이 작아 보이는 것도 콤플렉스였죠. 의사가 되려면 환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작 나 자신의 불편함은 왜 방치했을까? 사라는 점점 자신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엘라가 자유롭게 웃으며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부러움이 들었습니다. 안경 없이도 선명하게 보이는 세상, 운동할 때의 자유로움, 화장할 때의 편리함까지. 언니도 한번 해봐.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여기 의사 선생님들 실력 정말 좋아. 엘라의 권유에 사라는 고민에 빠졌죠. 지금까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영국보다 오히려 더 선진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 최첨단 장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까지. 마침내 사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라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병원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라식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제가 영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지만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신뢰, 시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엘라의 성공적인 회복을 직접 목격한 것이 결정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엘라는 사라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어디론가 나가려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언니 어디가? 이렇게 일찍? 그냥 산책하러. 한국 아침 공기 좀 마셔보려고. 사라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죠. 하지만 엘라는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바로 병원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환자명 사라 해밀턴, 예약 시간 오전 9시, 진료 과목 라식 상담. 엘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언니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사라를 따라 나선 엘라는 언니가 향하는 곳이 바로 자신이 수술받았던 그 병원임을 알았죠. 지하철에서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언니를 몰래 지켜보던 엘라는 사라의 긴장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니도 많이 고민했겠구나. 엘라는 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병원 앞에서 사라가 망설이고 있을 때 엘라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언니, 잠깐. 사라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고 엘라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켰네. 언니 진짜 하려고? 엘라가 물어보자 사라는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해볼래.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졌어. 병원에 도착한 두 자매를 보고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가워요, 사라씨. 라식 상담 예약해 주셨죠? 엘라님이 워낙 회복이 잘 되고 계셔서 언니분도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네요. 이미 사라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던 직원들의 모습에 엘라는 감동받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상담실에서 사라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동생을 말리려고 영국에서 왔어요. 한국 의료진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경험한 모든 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시설도 영국보다 좋고 의료진 실력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의사는 사라의 진심 어린 고백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많은 해외 환자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의료진 출신 환자분들은 처음엔 의구심을 갖고 오시는데 직접 경험해보시면 더 확신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의사는 사라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계신다니 더욱 신중하셨을 텐데 용기 내어 오셨네요.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릴게요. 사라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라는 옆에서 지켜보며 뿌듯해했죠. 언니, 나 때보다 더 꼼꼼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료진들은 해외에서 온 의료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막 두께 측정 결과 580 마이크론으로 매우 양호하고 눈물 분비량도 정상 범위입니다. 동공 크기도 적당해서 야간빛 번짐 현상 위험도 낮을 것 같아요. 검사 과정에서 사라는 의료진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각막 지형도에서 이 부분은 뭘 의미하나요? 수술 후 각막 강성도 변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의학 전문 용어로 질문하는 사라에게 의사는 더욱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답변해 주었죠. 사라님 정도 지식이 있으시면 수술 과정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검사 결과를 들은 사라는 마침내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하겠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회복 기간도 충분히 갖고 싶어요. 결정을 내린 사라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죠. 엘라는 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니 정말 멋있어. 의대생답게 신중하면서도 용감하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수술 당일 사라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생으로서 수술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풍부했지만 막상 자신이 환자가 되니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환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사라는 평소 자신이 치료했던 환자들의 심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도 했잖아. 여기 의사 선생님들 정말 잘해주셔. 엘라의 격려에 사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사라를 보며 엘라는 감개무량했습니다. 동생을 말리러 온 언니가 이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 의대생답게 용감하네. 나도 언니처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엘라의 응원에 사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동생의 성공적인 회복을 직접 본 것이 가장 큰 용기가 되었죠.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사라는 의료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환자 입장이 되니 정말 새로운 기분이네요. 평소 제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냉정했는지도 반성하게 되고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사라의 솔직함에 호감을 표했죠. 의료진끼리 서로 도와야죠. 안심하고 맡겨주세요.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릴게요. 수술실에서 사라는 천장에 최첨단 레이저 장비를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네요. 의사는 수술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각막 표면에 마킹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가 사라님의 눈 모양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이제 fem토초 레이저로 각막 뚜껑을 만들겠어요. 의학을 전공하는 사라에게는 이런 설명이 더욱 흥미로웠죠. 실제 시력 교정 과정에서 사라는 놀랐습니다. 와, 벌써 보여요. 레이저가 각막을 교정하는 순간부터 시야가 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로 보이시는군요. 사라님 눈 상태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사라는 신기해했습니다. 의학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직접 체험하니 정말 놀라웠죠. 20분간의 수술이 끝나고 나온 사라의 첫 마디는 와, 정말 신기하다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느낀 의료진의 전문성과 최첨단 장비의 정밀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엘라야, 네가 왜 그렇게 감동했는지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시력 교정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이었어. 사라는 진심으로 감격해했습니다.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라는 엘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처음에 너를 말렸던 것.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 정도일 줄 정말 몰랐어.
영국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어. 엘라는 언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언니. 사실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대단하더라고.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잖아. 병원 직원들도 두 자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말리러 오셨다가 직접 수술까지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의료진 가족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지연의 말에 사라와 엘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매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죠.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두 자매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사라는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죠. 정말 아름답다. 이런 풍경을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됐네. 안경을 끼고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안경 없이 바라보는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불빛들, 고층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의 실루엣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언니,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엘라의 질문에 사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할 거야. 특히 의대 동기들에게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꼭 견학해보라고 추천할 생각이야. 사라의 목소리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두 자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설부터 시작해서 지하철의 정확한 운행 시스템, 무현금 결제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의 놀라운 시설과 의료진의 실력까지.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서비스였어. 특히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사후 관리 시스템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사라는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의료진들의 솔직함이었어. 수술의 위험성도 숨기지 않고 다 설명해주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서 상담해주더라고. 영국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이런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엘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 마치 가족을 치료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다음엔 부모님도 모시고 와야겠어. 엘라의 제안에 사라도 적극 동의했죠. 그래, 엄마도 평생 안경 쓰고 사셨는데 이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야. 아빠도 최근에 노안이 심해지셨다고 하시던데 한국에 오시면 노안 수술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 자매는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서 의대 교수님들께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 볼 생각이야. 특히 라식 수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려야겠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들이 여기 있거든. 엘라는 언니의 이런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사라는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 교통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 의료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내가 왜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엘라는 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엘라야, 네가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나도 이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겠어.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시력 교정을 넘어서 두 나라의 의료기술과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과 시스템 덕분에 두 자매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까지 갖게 되었죠. 사라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의료 한류를 알리는 홍보대사가 될 것이고, 엘라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교환학생 기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료 한류의 힘이며 선입견을 넘어선 진실의 발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대학 센터 시험, 즉 일본의 수능에 한국어 과목이 정식으로 추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도쿄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시작된 놀라운 변화의 물결.
왜 갑자기 일본 수험생들이 한국어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인기 아이돌 아이명이 비밀리에 한국어를 공부했던 이후부터 일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가 공식 행사에서 한국어로 인사한 대참사까지 평범한 여고생 유이와 친구들이 맞이하게 된 예상치 못한 한글 열풍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한본어가 뭔지 아실까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혼합한 형태를 말합니다. 왜 한본어를 쓸까요? 문자를 보내거나 컴퓨터 자판을 치거나 대화할 때 한글과 섞어서 쓰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10배 넘게. 그래서 한본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 마지 코마워 무슨 말이지? 하시죠? 마지 일본어로 정말 코마워는 한국어로 고마워. 즉 정말 고마워라는 말입니다. 한자를 써야 하는데 자판 쓰는 게 어려워서 쓰는 거죠.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던 학생들의 취미가 어떻게 학교 전체를 뒤흔드는 문화현상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웃음과 감동,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지금부터 펼쳐질 일본 젊은이들의 한글 입덕 소동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교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유이는 핸드폰으로 최신 한국 드라마 예고편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담임 선생님 다나카가 교실에 들어오자 학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평소와 다른 들뜬 표정으로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다며 칠판에 큼지막하게 센터시험 변경사항이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올해부터 대학 센터시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가 추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순간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죠. 옆자리 친구 미카는 귀를 의심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고 뒷자리의 타케시는 에이, 장난하지 마세요 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문부과학성 공식 발표예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처럼 한국어도 이제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유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던 그녀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선생님, 그럼 저희가 평소에 듣는 K-팝으로 공부해도 된다는 거네요? 유이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론이죠. 하지만 노래 가사만 외운다고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라고 답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거 쉬울 것 같은데. 나 요즘 한국 웹툰 많이 보는데. 근데 한글 어렵지 않아? 유이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평소 좋아하던 것이 공부와 연결된다니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한국어 공부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유이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 뒤편에 모였어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나 진짜 한국어 선택하고 싶은데? 유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카는 고개를 저으며 글쎄, 난 영어도 벅찬데. 라고 대답했지만 다른 친구 하루카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지나갔고 유이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이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좋아하는 일본 가수 아이명의 최신 인터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명의 멋진 퍼포먼스와 패션에 감탄하던 중 갑자기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이 들려왔어요. 사실 지금까지 비밀로 했었는데요. 저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했어요. 다음 앨범에는 한국어 가사가 들어간 노래도 준비하고 있답니다. 유이는 벌떡 일어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한국어를 공부했다니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명이 한국어 공부했대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유이는 흥분해서 침실을 뛰쳐나가 부엌에 있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요즘 한국어가 인기인가 보구나. 학교에서도 한국어 과목 생겼다면서? 하고 응답했어요. 유이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너희 봤어? 아이명 인터뷰. 한국어 한대. 진짜 멋있지 않아? 하루카에게서 가장 먼저 답장이 왔습니다. 방금 봤어.
나도 놀랐어. 그럼 너도 이제 노래방에서 케이팝 부를 때 자막 없어도 되겠다. 하. 유이는 피식 웃으며 타이핑했습니다. 그러게. 나 이제 진짜 한국어 배워야겠다. 다음 날 학교에서 유이와 친구들은 아이명 이야기로 한창이었어요. 다들 알아? 요코야마 유타도 한국어 공부한대. 지난번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에게 한국말로 인사했잖아. 미카가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연예인들 중에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많대. 한국 활동하려면 필수래. 타케시가 덧붙였어요. 유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학교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언어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유이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 입문서를 찾아보려는 생각이었죠. 책장을 둘러보던 중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미 3명의 선배들이 한글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배들도 한국어 공부하세요? 유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3학년 미유키 선배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어요. 응, 올해 입시에서 한국어 선택할 거거든. 너도 관심 있니? 유이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시작하려고요. 혹시 추천할 만한 책이나 앱 있으세요? 미유키는 친절하게 몇 가지 학습 자료를 추천해 주었고 유이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메모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유이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후 유이의 방은 한글 공부 자료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 차트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입문서와 단어장이 펼쳐져 있었죠. 유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생각보다 배우기 쉽다는 것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문자체계인데? 유이는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에서 따왔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유이는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어로 문자를 입력할 때는 히라가나를 치고 나서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한글은 보이는 대로 치면 되니 훨씬 직관적이었습니다. 미카, 너 알아? 한글 입력 진짜 편해. 일본어 입력할 때처럼 변환 과정이 없어서 훨씬 빨라. 유이는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유이가 건넨 스마트폰으로 직접 한글을 입력해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이네. 이거 생각보다 편한데. 점차 유이의 열정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는 유이를 따라 한국 웹툰을 원문으로 읽어보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영어를 좋아하던 미카도 호기심에 한글 모음과 자음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우리 한국 드라마 보면서 공부하면 어때? 자막 켜고 듣기 연습하는 거야. 유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방과 후 유이의 방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인기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고 아이들은 메모장을 펼쳐놓고 자주 나오는 표현들을 적어내려 갔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하루카가 화면 속 대사를 따라 읽었습니다. 오, 맞아. 이게 뭐예요?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야. 유이가 설명했어요. 친구들은 서로 한국어 인사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타케시는 스마트폰으로 틱톡에 올라온 한국어 학습 숏폼 콘텐츠를 보여주었고 다들 간단한 한국어 표현을 따라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케이팝 들으면서 모르게 외운 한국어 단어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미카가 말했습니다. 유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랑해요. 고마워요 같은 표현은 노래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외웠잖아. 친구들과 함께하는 한글 공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딱딱한 교과서가 아닌 좋아하는 콘텐츠를 통해 배우니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유이는 밤마다 일기장에 한글로 짧은 문장을 적는 습관을 들였고 점점 더 복잡한 표현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진 유이는 이제 학교 복도에서도 급식실에서도 틈만 나면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불꽃은 곧 주변 친구들에게도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유이의 반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센터 시험 과목 선택 조사지가 돌아왔을 때
무려 반 학생의 13이 한국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담임 다나카 선생님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죠. 유이, 내가 한국어 붐의 주역인 것 같은데? 다나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이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아니에요. 다들 관심이 있었던 거죠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는 의외의 인물도 있었어요. 평소 공부에는 관심 없던 스포츠맨 켄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켄지, 너도 한국어 선택했어? 의외인데. 타케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켄지는 머쓱한 표정으로 사실 한국 액션 영화 좋아해.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워하자 켄지는 얼굴을 붉히며 그리고 한국 격투기 선수들 인터뷰도 이해하고 싶고 라고 덧붙였어요. 미카는 웃으며 어차피 드라마 보느라 반은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학습 붐이 일자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스터디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 모여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 읽고 K-팝 가사의 의미를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 생겼죠. 이거 알아?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어머나는 우리말로 하면 아라라 같은 느낌이래. 하루카가 새로 배운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대박은 정말 대단하다는 뜻이래. 일본어로 하면 스고이 같은 느낌? 이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넓혀갔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학생들은 주말에 도쿄의 한국 식당을 방문하기도 했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관심을 갖는 여학생들도 늘어났어요. 유이, 네가 추천한 한국 립스틱 색상 진짜 예쁘다. 어디서 샀어? 미카가 새로 구입한 화장품을 자랑했습니다. 유이는 웃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어. 한국 크뷰티 제품은 가성비가 정말 좋더라고라고 답했어요. 어느새 한국 문화는 학생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최신 한국 드라마에 대한 토론이 열렸고 급식실에서는 한국 음식을 맛보고 싶다는 요청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학교 축제에서 한국 음식 부스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축제에서 떡볶이 부스. 어때? 레시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만들기 쉬울 것 같아 하루카가 제안했습니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김밥도 같이 만들면 어떨까? 영상 보니까 우리 주먹밥이랑 비슷한데. 더 다양한 재료를 넣더라고. 학생들의 열정은 선생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라며 다른 교사들에게 자랑했죠. 외국어 담당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 참고 자료를 도서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 소식에 학생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유이가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을 둘러싸고 있던 것이었죠.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전교 모의고사의 한글 문제 출제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한국어 문제가 나온다고? 유이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어요. 하루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음 달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한국어 선택 과목 시험이 포함된대. 우리 학교가 시범 케이스라나?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한글 출제 가능한 거야? 우리 학교에 한국어 전문 교사도 없는데. 영어 교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감 선생님은 침착하게 문부과학성에서 시범학교로 우리를 선정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교재와 출제 지침을 보내왔으니 걱정 마세요 라고 설명했어요. 이 소식은 학교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학교 너무 앞서가는 거 아냐? 라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시험 당일 유이와 친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사실에 앉았습니다. 시험지가 배부되자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어요. 문제지에는 한글로 된 간단한 문장과 대화문이 적혀 있었고 그 의미를 풀이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시험을 마친 후 유이가 말했어요. 맞아, 난 자음과 모음으로 그림 그리는 문제가 특히 재미있었어. 하루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창의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다른 외국어 과목보다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학습 태도 덕분이었죠. 이 결과 정말 놀랍네요.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높은 성취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혁신적인 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어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중요한 인사를 초청할 예정이니 학생들도 준비해주세요. 누가 오는지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아이돌이 온대. 아니야, 한국 교육부 관계자라던데. 그럴 리가, 우리나라 문부과학성 누군가겠지. 유이와 친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오든 정말 기대된다. 우리가 배운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을까? 유이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험 이후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험 과목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세계를 접하는 창구로 한국어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교내 방송에서는 한국 음악이 더 자주 흘러나왔고, 도서관에서는 한국 관련 도서가 인기 대출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졌어. 유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넓어진 세계를 바라보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 강연회 당일 학교는 전에 없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당은 말끔히 정리되었고 무대에는 한일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학생들은 제각기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미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우리 학교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일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장관님이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가 학교에 방문하다니. 유이와 친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곧이어 무대에 올라온 기우치 장관은 품위 있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고 그 순간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우치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우치 미노루입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였고 몇몇 학생들은 놀라움의 헛웃음까지 터뜨렸어요. 타케시가 옆자리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헐, 저 사람 정치인 맞아? 발음이 너무 좋은데. 기우치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한국어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후 일본어로 전환하여 연설을 이어갔지만 첫인상은 이미 강렬하게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유이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나요? 기우치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 한국에서 1년간 교환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어의 매력에 빠졌죠.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한일 관계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교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고 언어는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감탄하며 경청했습니다. 고위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게감이 달랐어요. 그리고 기우치 장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센터 시험에 한국어 과목이 추가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미래 세대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또 한 번 터져나왔어요. 자신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니. 행사가 끝난 후 학생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장관님이 직접 한국어로 인사하시다니. 하루카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왜 장관님이 우리 학교에 오신 거지? 타케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이 다가와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학교가 시범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문부과학성에서 이 사례를 주목하고 있답니다. 유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들이 재미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학교를 강타했습니다. 기우치 장관의 한국어 인사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는 모습은 양국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주요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뉴스에 나왔대. 타케시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소리쳤어요. 교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다른 학년 학생들도 유이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이는 이런 관심에 기뻐하면서도 문득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가 단순히 재미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기우치 장관의 방문 이후 유이의 학교는 한국어 열풍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관심에 화답하듯 한글반이라는 자율 동아리를 공식 승인했고 유이는 자연스럽게 초대 회장이 되었어요. 유이, 너 정말 대단하다. 한글반 회장이라니 하루카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유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솔직히 부담도 되네. 나도 아직 배우는 입장인데. 첫 한글반 모임은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1, 2학년 후배들도 있었고 심지어 3학년 선배들까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네. 유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미카에게 속삭였어요. 미카가 격려하듯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유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실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모임이니까 가볍게 한국 드라마 한 편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유이가 준비한 드라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첫 에피소드를 본 후에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주인공이 이름을 거꾸로 말하는 게 특이하네요. 우영우가 거꾸로 해도 우영우라고 하던데 이런 언어 유희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나요? 3학년 선배가 질문했습니다. 유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했어요. 네, 한국어에는 회문이라고 앞뒤로 읽어도 같은 말이 꽤 있다고 해요. 기러기, 토마토 같은 단어들이요. 학생들은 감탄하며 각자 메모를 했습니다. 한글반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유이는 한글반의 슬로건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국 대박, 가즈아로 결정되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재미있는 조합이었습니다. 대박은 정말 대단하다는 뜻이고 가즈아는 가자를 한국 젊은이들이 강조해서 말하는 표현이래요. 우리도 함께 한국어의 세계로 가자는 의미로 딱인 것 같아요. 유이가 설명했습니다. 한글반은 빠르게 학교의 인기 동아리가 되었고 활동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는 쿠킹 클래스, K-팝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 시간도 마련되었어요. 특히 인기를 끈 것은 한글 캘리그라피 시간이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운 균형과 조형미를 살린 작품들을 만드는 활동이었죠. 미술부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더욱 다채로운 작품들이 탄생했고 이는 곧 학교 축제의 전시 콘텐츠로 발전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문자인지 몰랐어요. 모음과 자음의 조합이 정말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네요. 미술부 학생이 감탄했어요. 유이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면서 세종대왕의 해안에 감동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과학적 원리와 철학이 담긴 문자체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한글은 1443년에 창제되었지만 그 과학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인정받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은 한글 창제의 원리를 설명한 책인데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언어학적 통찰이 담겨 있대요. 유이가 한글반 모임에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들었어요. 한 문화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문자 하나에도 역사와 철학, 과학이 담길 수 있다는 깨달음은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유이와 친구들은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스타일 카페로 인테리어부터 메뉴까지 한국의 감성이 물씬 풍겼어요. 달고나 커피 정말 맛있다. 하루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주문한 한국 음료와 디저트를 즐기며 한 학기 동안의 추억을 나눴어요. 유이는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반 활동, 학교 축제에서의 한국 음식 부스, 기우치 장관 방문 당시의 사진들이었죠. 정말 믿기지 않는 한 학기였어. 미카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였습니다. 유이와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고 몇몇 단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기 대박이라고 했어? 타케시가 귀를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마 이 카페가 인상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 그때 한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유이와 친구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공부하세요? 유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저희 이제 한국어 좀 해요. 한국인 관광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와, 발음이 정말 좋네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금세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유이와 친구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학습 여정을,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여행 경험을 나누었어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배우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소설을 원문으로 읽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한국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유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리도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미카가 문득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시험 과목으로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됐네. 타케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는 그냥 과목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열쇠 같은 느낌이야. 유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어는 이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언어야. 단순히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느끼는 무언가가 된 것 같아. 이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언어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유이는 문득 학교 앞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한국어 과목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날 아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한 낯선 언어가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풍요롭게 바꿔놓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로 짧은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 한국어가 아직 서툴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유이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케이팝 음악 소리가 도쿄의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우리에게 그저 시험 과목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요? 유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이라는 것을.